자, 안녕하세요. 북소형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그 조선후기 정치사 부분을 이제 진행을 할게요. 조선후기 정치사 이제 강해군 내용을 이제 보는데요. 자, 교재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339페이지 펴보세요. 자, 강해군 관련돼서 기출 문제가 두 문제 정도 나왔거든요. 최근에 이제 한 18년도인가 그때 한번 나오고 예전에 객관식 기출 때 잠깐 언급됐었어요. 자, 그럼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여기 이제 보면 이제 그 강해군 때 집권 시기 관련돼서 어떤 정권이 장악했냐면 대북이 장악했죠. 대북. 예. 그래서 예전에 요와 관련된 문제가 기출문제 나왔어요. 대북이 권력을 장악했는데, 자, 대북파는 그 당시 상인 세력 중에 다수파가 아니라 소수파예요. 소수파고 요 안에서도 상당한 복잡한 계보를 또 가지고 있잖아요. 자, 이들이 이제 어떻게 집권했냐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 임진왜란 때 그 당시 의병으로 많이 활동을 했어.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대표적인 의병으로서 대북파 중에 정인홍이나 뭐 각재우 이런 사람들이 들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자기 스승인 조식의 영향을 받았죠. 조식이 이제 살아생전에 이제 예언을 했죠. 예측을 했죠. 언젠간 외놈들이 올 것이다. 그래서 평상시에 군사훈련을 또 많이 하고 그랬는데 때마침 이제 임진왜란 터지면서 그 당시 이제 또 분조 활동을 참여했던 강해군과 연결돼요. 자, 여기 분조 활동이라 했는데 분조라는 것은 조종을 나눴다는 거야. 조종을. 그래서 그 당시 원조종을 이제 이끌었던 사람은 그 선조고요. 예, 선조 대신에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서 의병이나 우리 군을 이제 조선군을 지휘를 했던 사람들이 강해군이죠. 이때 이제 대북파와 이 강해군이 연결이 됐어요. 예. 그래갖고 나중에 강해군이 집권하니까 이제 이 대북파도 자연스럽게 집권 세력이 되죠.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했고요. 그럼 여기서 잠깐 그 대북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그 위에 북인 관련된 내용 볼게요. 여기 대북이라고 하는데 원래 북인이 이제 안에서 대북이 있고 소북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북인들이 강해군을 지지했던 것은 아니에요. 예, 좀 달랐죠. 그래서 강해군 세자체포 문제나 그 다음에 훈축계 요소 입장 차이 때문에 좀 입장이 달렸는데 이 북인 같은 경우에는 다른 그 동당보다도 학연성이 좀 비교적 희박해. 그래서 그 안에 또 다양한 세력들도 있고 그 다음에 훈축계 세력들도 되게 많아요. 농축계 세력들이 많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사임들이 정권을 장악하니까 대부분 북인 쪽으로 들어오게 되고 또 북인 안에서도 대북 계통을 많이 들어왔어요. 대북 계통. 그러다 보니까 되게 좀 현실주의자들이 많아요. 이상주의자들보다는. 예. 그 이제 또 북인도 대북과 소북 계통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대북은 여러분 알다시피 조식 계열, 소북은 서경덕 계열 이렇게 나눠져 있고 저도 이제 대북은 강해군을 지지하는 세력들이고요. 그 다음에 현실주의자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은 연창대군을 지지했죠. 그 영창대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인목대비를 그 자식이죠. 물론 이제 소북안에서도 탁북이라고 해서만 이 세력들이 지지를 했지만 하여튼 대북 안에서도 또 육북이니 골북이니 뭐 해갖고 지네끼리 싸우고 예. 육북은 이산의 계통, 그 다음에 골북은 홍윤순 계통 뭐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소북 안에서도 청북 계통이니 탁북 계통이니 이렇게 이제 하죠. 탁북은 이제 유당이라고 하죠. 유영국이 이제 주도했던 그리고 이제 그 청북은 남당이라고 해서 남인당이 이제 남이공이 이렇게 주도했던 건데 나중에 인조 반정이 나올 때 소동 계통 중에 탁북은 오히려 인조에 붙죠. 예, 그쪽에 반정에 붙죠. 자, 그렇게 이제 복잡해요. 그래서 하여튼 이때 이제 집권의 세력들은 이 대북 계통이다. 대북 계통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강해군의 정치 관련된 내용 볼게요. 강해군은 대단히 현실 정치 입각해서 했죠. 그 다음에 또 부국강병 정책을 이제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경제적 보면 자 전후 복구 사업을 하게 되는데 임진왜란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그런 피폐성이 많잖아요.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폐해가 많았죠. 폐해보다는 이제 그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뭐냐 복구할 것들이 많았잖아요. 자, 그럼 보면 경제적으로는 국가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양전 사업과 호적 정리를 했다. 그 다음에 대동법을 경기도에 시행했다. 그래서 대동법을 처음으로 시행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대동법 시행에 대해서 강해군이 적극적으로 민 건 아니고 그냥 주변에서 미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한 것도 있어요. 이 대동법은. 자, 하여튼 그 출발점은 강해군 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동의보감을 편찬했죠. 동의보감은 이제 선조 때 편찬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허준이 이제 선조를 따라갔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그 중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당상관까지 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선조의 명을 받고 동의보감을 만드는데 강해군 때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사고를 정비했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사고가 전주 사고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다시 복사를 해가지고 전주 사고본을 그래서 산에다가 모셨죠. 춘추관 사고를 제외하고는 5대 사고를 만들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군군을 되게 많이 사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 당시 이제 그 임진왜란 기간 동안 경복궁도 파괴됐고 그다음 창덕궁, 창경궁 다 파괴됐잖아.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법궁이라든지 정궁이죠. 위궁도 하니까 왕이 거주할 데가 없는 거야. 예.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이제 주로 지금에는 덕수궁 있죠. 예. 정론궁, 그 행궁 여기에 거주를 했는데 선조 때부터 그래서 이제 왕의 권위를 좀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대규모 이제 뭐냐 궁궐을 만들 필요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좀 약간 이상하게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그 경복궁을 복원하지 않고 거기는 풍수지리상 뭔가 이상하다 무당말 듣고는 이제 하지 않고 어디를 이제 그 복원했냐면 창덕궁하고 창경궁을 복원했어. 이 창덕궁과 창경궁은 조선 전기 때 그 이궁을 사용했던 곳이죠. 예. 그러니까 전궁은 경복궁이고 왕이 이제 잠깐 거처하는 곳이 그 이궁인데 창덕궁, 창경궁은 그 이궁을 사용했던 것이야. 근데 여기를 이제 복원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경복궁은 내버려뒀죠, 그냥.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경복궁은 언제 복원한 거야? 요거는 대원군 때 그 복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선 후기 때는 전궁이 된 거야. 그러면 전국 외에도 이제 또 여러 궁궐도 좀 몇 개 필요하겠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만든 것이 뭐냐면 경희궁이야. 경희궁도 있고 여기 뭐 경덕궁도 있고 이런 것들인데 자 이런 것들을 이궁으로 삼았죠. 경희궁과 경덕궁. 그래서 이제 이궁을 삼고 이렇게 이제 했다. 그래서 종전에 정릉동 행궁에 있는 행궁에서 있었는데 나와가지고 이제 왕의 권위를 좀 살려고 했다. 살려보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궁궐공사가 많다 보니까 되게 욕을 얻어먹었어요. 그래서 그때 인조반정이 일어날 때 그중에 비판했던 것 중에 하나가 궁궐 너무 많이 짓는다. 이런 것들이 비판 내용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궁궐 이제 복원하거나 지었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경덕궁 이런 것들을 이제 복원했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경희궁하고 경덕궁을 새로 만들었네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파주도 천도시대했다는 거는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중립외교를 볼게요. 요게 이제 제일 핵심적인 거죠. 그 당시 시대적 배경 보시면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명나라가 이제 쇠퇴하고 만주에서 후금이 등장했잖아요. 후금이 나중에 청으로 이제 국명을 바꾸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명나라는 후금을 치고자
조선에 군산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일단 강해군이 보기에는 후금이 되게 세다는 걸 알아. 괜히 또 후금 명에게 군사를 보내면 어떻게 됐어? 후금하고 원수 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또 국내적으로는 이제 임시정이 막 끝나고 전후복구 사업을 해야 되는데 또 전쟁에 심화할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 구실로 출병을 피했어.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하고 좀 출병을 하더라도 압록강 연안에서 이제 시위만 좀 하고 돌아오고. 그런데 명나라가 계속 압박이 오고 너가 만약에 군대를 안 파견하면 한번 이제 너를 먼저 갈고 그 후금을 치겠다 막 이렇게 협박을 받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냐면 강홍님을 파견했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떠나기 전에 강홍님에게 명나라 장수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지 말고 독자적으로 행동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어요. 네. 그래서 손해를 보지 않게 적당히 눈치껏 행동해라 이렇게 이제 했는데 물론 이제 이건 무리하지 말라라는 건데 나중에 이제 서인 측에서 그걸 왜곡시켜서 강홍님에게 적당히 보고 항복해라 뭐 이런 식으로 왜곡시켜 갖고 이제 기록을 했긴 했지만 자 강홍님은 이제 가서 이제 싸웠는데 이 사람이 15,000명 정도 병력을 이끌고 갔거든요. 그래서 한 2분의 1이 죽고 7,000명 정도 남았을 때 항복을 해버렸어. 하여튼 이 강홍이 싸웠던 전투가 사려우 전투예요. 이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그래서 이 사려우 전투는 명군하고 후금군이 그 요동 일대의 어떤 패권을 놓고 싸운 전투인데 그 요동군하고 그 조선군, 명나라군과 조선군이 합쳐서 10만 정도 됐고요. 예.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청나라 군대, 그 당시 후금이었죠. 후금군이 20만이었어요. 예. 일단 얘네들이 거의 일당백이었죠. 강군이었고 여기는 오합지졸에 불과했는데 요것도 4개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한 거야. 그래서 각계격파를 당하고 결국에는 항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후금에게 항복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이제 출병을 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후금도 얘네들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뭐 어차피 항복을 했고 훗날 조선하고 관계를 고려해서 이들을 이제 항복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사려우 전투와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으니까 좀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과 보면 강해군의 이러한 그 외교 정책은 후금과의 전쟁을 피할 수 있었지만 명각 의리를 중시하는 서인 세력들이 크게 반발했죠. 여긴 서인 세력이라고 딱 돼 있지만 서인 세력뿐만 아니라 조선의 사대부들한테 다 비판을 받았어. 남인도 그렇고 소운도 그렇고 심지어는 아니 소운도 없었죠 그 당시에 소북도 그렇고 대북에도 비판을 받았어요. 예. 대북도 그 당시 강해군의 그 중립적 정책을 되게 비판 내용도 많아요. 강해군이 그 대북도 오히려 자기 여당이 난 그 대북 세력도 강해군의 중립 정책을 비판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림의 지지 상실을 보면 그 원인이 됐던 걸 폐모살제죠. 폐모살제. 폐모살제는 여러분 알다시피 어머니를 폐하고 동생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그 어머니는 임목대비죠. 임목대비는 뭐 강해군의 친모는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선조가 말년에 그 결혼한 사람인데 계비죠, 계비. 임목대비가 결혼할 때가 10대 청소년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선조가 50대였죠. 지금 말도 안 되는 결혼인데 그 당시에 그렇게 가능했죠, 그게. 그래가지고 어린 영창대군을 낳잖아요. 근데 임목대비가 강해보다 훨씬 나이가 어려요. 근데 일단은 서열상은 그 자기 어머니 뻘도 되니까 그 어머니를 폐위시켰다. 그리고 자기 동생을 죽였다는 거죠, 영창대군은. 영창대군하고 주는데 영창대군이 이제 그 뭐냐면 칠서의 옥이라고 해갖고 이게 살인 사건과 관련돼 있거든요. 예. 7명의 서자가 도둑질을 했는데 잡혀갖고 족치니까 여기 보니까 이제 영창대군 집안하고 저쪽 서인 남인하고 다 걸려 있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처음에는 이제 대북하고 서인하고 남인하고
이렇게 이제 군용 정책을 하려고 했는데 요 사건을 계기로 안 되겠다 해갖고 이제 그 서인 남인들 다 쳐내고 그 다음에 영창대군을 강화도로 이렇게 기항을 보냈죠. 그리고 거기에 지킨 사람들에게 이제 은근히 그 메시지를 줘가지고 영창대군을 쪄서 죽이죠. 예, 그래갖고 그 방에 가둬놓고 불뚜막에 뭐 그 땔감을 떼어가지고 말려서 죽이잖아, 쪄서. 예. 그래서 이제 죽게 되고 임묵대비는 이제 서궁에 유폐되죠. 오늘날만 정릉동 행궁에 유폐되는 거야. 예. 그래갖고 이것 때문에 되게 말 많았고 그 다음에 자기 형이었던 인해군조차도 죽이잖아요. 예. 그 등등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인조반정이 명분을 제공받았다. 근데 이거는 좀 강해군 입장을 또 억울한 측면도 있어요. 물론 이게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조선시대 때 보면 전기 때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 조선의 그 이방원 이방원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였어요. 자, 그때는 문제가 안 됐었는데 강해군 때는 그 당시에는 문제가 됐던 거야. 뒤에 얘기했지만 그 당시 이제 성리학적인 어떤 가치관이 강화되면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던 거야. 자기 어머니를 빼앗고 그 다음에 동생을 죽였던 자체가. 그 다음에 또 사임대 지지의 상시 배경이 됐던 것이 해태 변천인데 이거 좀 외워두세요. 자, 해태 변천은 뭐냐면 이현적과 이양을 폄하시키고요. 누굴 높였냐면 그 당시 조식을 높였죠. 조식을 누가? 대북의 전인웅이. 그 조식은 자기 스승이잖아. 근데 이현적하고 이황을 깎아내린 거야.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요 이황과 이현적은 어느 계열이에요? 남인 계열이잖아요. 근데 남인 계열이고 여기 이제 문무에 이제 종사를 하고 있었는데 남인 계열이고 또 이항과 이현적 자체가 이제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문무에 제사를 지내고 있었고 심지어 서인들도 그건 인정하고 있었어요. 약간 이제 이인은 나중에 문무에 들어갔지만 하여튼 이제 그 인정하고 있는데 생판 모두는 진짜 비주의 비주인 조식을 문무에 배양을 시켰단 말이야. 그래서 이들 입장 때는 서인과 남인들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겠죠. 예. 특히 이제 대북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이제 살인들 중에 그렇게 다수파가 아니었어요. 소수파였잖아. 예.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살인들 지지를 상실했고 그 다음에 명호검사의 중립외교 이런 것도 이제 뭐냐면 살인의 지지를 상실한 거죠. 요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북조차도 이건 반대했어요. 이건 오직 누가? 강해군이 추진한 거야. 강해군이. 예. 그래서 하여튼 이런 등등 폐mol살제, 하태편청 등등 중립외교 등이 일종의 살인대 지지를 상실하게 되고 결국엔 이게 인조반정의 어떤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좀 약간 외교적인 것들 더 추가하자면 이건 안 나왔는데 일본과 기후약조를 맺었죠. 제가 앞에서 좀 설명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일본과 정식적으로 국교를 맺었어. 예. 임진왜란 끝나고 별로 안 됐거든요. 근데 이게 왜 맺을 수밖에 없냐면 북쪽은 후궁이 있었고 남쪽은 지금 에도마구가 있잖아요. 근데 양쪽을 청을 줄 경우에는 양쪽으로 공격을 받아요. 예. 그래서 임진왜란 끝난 직후에 경제적 폐허를 해갖고 경제사회적 폐허 상태에서 그 공격을 받으면 이제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딱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인조 때로 넘어갈게요. 자, 인조인데 인조는 이제 선조의 5번째 아들 정원군의 장자예요. 서자죠 원래. 네. 정원군의 그 장자죠. 그러니까 강해군 입장일 때는 조카죠. 네, 조카야. 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이제 언급한 것처럼 여기 이제 경덕궁을 이제 신설할 때, 자 이때 이항성 부근에 저 무당이 와갖고 이항성 부근에 왕기가 있다. 원래 이 경덕궁 그 자리가 누구 땅이었냐면 정호국 집이었어요.
그래서 정원군의 집을 밀고 경복궁을 만든 거야. 근데 그 무당 말대로 진짜 만기가 있었던 거야. 누가? 정원군의 첫째 아들이었던 그런 그 인조가 왕이가 됐잖아요. 예. 그래갖고 이제 결국에는 이 사람이 이제 반정을 일으켰는데, 반정이라는 뜻은 뭐냐? 자, 한번 중종반정도 있었죠. 이때 반이라는 건 반대 반자가 아니라 돌이킬 반자. 뭘로 돌이켜요? 올바로 돌이킨다. 그러니까 성리학적 가치관이 안 맞는 그 강해군을 쳐내고 성리학적 가치관의 기준에 맞춰서 예전대로 돌아간다는 뜻이야. 예. 그래서 이제 이걸 반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누가 주도를 했냐면 김윤, 이갈 등 서인파 인사들이 주도를 했어요. 예. 그래서 강해군을 무르고 몰아내고 인조를 옹립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일부 남인들도 개입을 했죠. 예. 그러니까 서인이 주도를 했고 남인이 그 다음에 있고, 그 다음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소원 세력도 있죠. 일부가 이제 개입을 한 거야. 소원이 된다. 소북 세력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쿠데타에 성공을 한 거죠. 그러면 이때 서인들은 두 개 파로 나눠지는데, 그때 청소파하고 서인들이, 그 다음에 이제 공소파로 이렇게 나눠져요. 자, 청소파는 인조반정에 개입되지 않는 제야 세력들이야. 이 세력들이 송시를 주도로 해갖고 했던 거고, 공소파는 아까 전 인조반정에 개입됐던 세력들이죠. 이기라든지 그다음 김률, 이갈 등등등, 이들이 공소파야. 당연히 얘들이 주도를 했겠죠. 예. 근데 이제 앞에 있었던 중종반정과 좀 다른 게 있어. 뭐가 다르냐? 똑같은 반정이지만 중종반정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진성대군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떠밀려서 왕이 됐던 사람이고, 근데 만약에 인조반정은 그 당시 그 정원군의 아들 장자, 그러니까 인조가 상당히 주도 면밀해갖고 주도를 했던 거야. 예. 그래서 인조 때 즉위하자마자 중종처럼 왕권이 약하진 않았어요. 상당히 강한 왕권을 내세워가지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명예에 대한 의지와 명분, 인목대비, 패비, 영창등 사례, 폐무살책 등등 해가지고 그걸 명분해가지고 결국에는 반정에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반정 관련돼서 이제 성공하고 나서 그 당시 서궁에 유폐됐다 누굴 모신 거야? 그 당시 이목대비를 모셔갖고 강해군에게 폐위 조치를 내죠. 왜냐하면 왕을 폐위시킬 수 있는 사람은 집안의 큰 어른이었던 그 당시 이제 이목대비잖아요. 명목상. 그 이목대비가 이제 조선을 내갖고 폐위하는 식으로 강해군을 거기 제주까지 유배를 했는데, 강해군은 상당히 오래 살았다고 그래요. 인조보다 더 오래 살았다고 해. 예. 그때 이제 강해군을 폐위시킬 때 그 조소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그게 교과서에도 나왔는데 이거는 나중에 기출문제 풀어볼 때 한번 같이 같이 보기도 하죠. 예, 이 부분은. 그래서 이제 인조반정이 성공하고 나서 인조반정 자체가 또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공사 기출문제. 서인과 남인의 공존체제가 유지됐다. 그래서 서인이 주도하고 남인이 동조하는 형태였고, 이때 이제 상호 존재와 상호 비판을 서로 인정해주는 단계였다. 예. 그래갖고 한쪽을 이제 뭐냐면 인정해주고, 그래서 비판 세력들 공존했던 그런 단계, 그, 어, 그 가정이었다. 비판 세력을 이제 공존해주는 그런 세력, 그 관계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뭐와 비교해 볼 수 있냐면, 강해군 때는 누가 일당 전제했죠? 대북이죠. 대북이 일당 전제했잖아요. 그래서 강해군 때는 분당 정치가 제대로 안 됐어. 왜? 분당이라는 것은 성리학적 가치관에 따라서 상호 비판 체제, 상호 공존과 비판을 하는 그런 체제였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됐어. 왜? 대북이 일당 독재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인조반정 이후부터 서인과 남인이 서로 비판하면서 견제를 하는 그 성리학적 가치관이 성리학적 어떤 정치 운영 원리가 뭐냐면 지속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지속이 언제까지 되냐? 인조반정부터 해서 한국정치 전까지. 그래서 요때 이제 계기해서 요 시기를 보통 이제 그 분당절
정치의 절정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두 학파는 서로가 성리학적 공동 실현을 위해 노력한 걸 인정하는 토대 위에 상호 비판적인 공존 체제를 형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서인의 집권을 있잖아요. 서인이. 그때 서인이 내걸었던 그 원칙이 있어요. 나름대로. 예. 그래서 그 원칙들이 있는데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하나는 숭유살림. 자, 살림이라는 것은 뭐냐면 초야에 묻혀서 벗을 않고 있는 그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유자를 말하는 거지. 벗을 않는 유자. 그래서 이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해서 뭐냐면 국가에서는 유자의 존중한다는 명분이 없고 이렇게 해서 숭유살림을 내렸다. 그래서 이제 이 정책에 따라 폭넓은 초야 유산들이 공동체를 갖춤으로써 반정했을 때 인주의 어떤 정권 기반을 이뤘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까 이제 얘기한 청소파, 공소파 중에 공소파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대표적인 상징적 인물이 송시열이죠. 예. 송시열은 우리가 이제 뭐 많이 교과서에 등장하니까 이 사람이 벗을 자주 한 것 같은데 실제로 벗을 1년도 안 했어요, 이 사람은. 예. 그래갖고 이제 왕이 부르면 청거를 받아갖고 잠시 이제 하다가 또 지가 마음에 안 들면 내려가고 그리고 또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리고 실제 정계에 있었던 건 1년도 안 됐고 대부분 제하에 내려가서 유생들을 이끌면서 초야 유생들을 이끌면서 이 유생 중에 일부가 이제 가곡을 통해서 관료가 되면 이들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이야. 이 송시현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원칙이 뭐냐면 국호물신. 국호물신은 뭐냐면 왕실과 혼인은 꼭 서인들이 독점해야 된다. 그러니까 왕비는 서인 집안에서 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외척을 장악함으로써 뭐냐면 다른 집권세 다른 그 정파들의 어떤 접근을 막고 약간 이제 완전한 독재는 아니지만 주도권을 장악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다른 세력들의 권력을 접근한 걸 막으려고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권 물실, 국권 물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요 두 가지 원칙을 내세웠고 거기다가 이제 또 하나는 병권을 장악했죠. 예전에 못했더니 그 유명한 말이 있죠. 권력은 총에서 나온다고. 네. 일단 권력을 장악하려면 병권을 장악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갖고 서인 정권의 권력 기반 유지하는 수단으로서 병권을 장악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오군영 같은 거 있죠. 이 오군영 같은 부대들 장악을 했다. 오군영을. 네. 그래서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정초군이라고 있죠. 정초군. 이건 약간 오군영하고 좀 약간 거리가 멀긴 하는데 요거는 이제 어떤 부대냐면 조선 후기 때 이제 정초청이라고 속했던 왕권을 호위하는 인물을 받은 군대예요. 병조판사 아래 있는 부대인데 기병을 중심으로 운영됐다가 나중에 이제 이 정초군이 어디에 이제 속하게 되냐면 숙종 때 금이영에 포함시켜요. 금이영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예. 하여튼 오군영에 들어가긴 하는데 정초군이 있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고 정려호난을 보자. 정려호난. 요게 물실 국호이라고 했는데 이게 요거거든요. 요자가 이건데 이게 물자도 읽고 무라고 읽는 두 가지 발음이 나는 것 같아. 네. 그래서 하여튼 국혼 물실 이 무실이라는데 이게 무자가 이렇게 발음해 갖고 적어놓은 건데 보통 책에서는 국혼 물시라고 해요. 여기 그래서 국혼 물실 숭유살림 두 가지 이렇게 했는데 요거 이렇게 쓰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이게 표현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정려호난을 보자. 정려호난. 정려호난은 인조 5년 1627년에 일어났죠. 배경을 보면 조선의 외교 노선의 변화야. 그 당시에 서인세력들 반정을 정당하고 집권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강해군과 북인 정권의 국내 정치 운영과 외교 노선을 비판하면서 숙명 배금 정책을 주장했죠. 당연하죠. 강해군이 내걸었던 것이 뭐야?
중립외교잖아요. 근데 서인들 입장을 때 성리학적 가치관에 볼 때 어떻게 오랑캐가 손을 내줄 수 있냐. 그 다음에 하늘 같은 부모님 같은 나라인 명나라를 어떻게 배신을 때릴 수 있냐. 우리를 임진한테 도와줬는데 그러면서 이제 강해군을 비판하면서 집권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강해군의 중립 외교 정책과 반대로 가겠죠. 그래야지 자신의 어떤 정권의 정당성을 얻을 수 있잖아. 그 다음에 해서 숭룡 배금 정책을 내세웠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때 인조반정에 가담했던 이갈이 난을 일으켜요. 그때 이제 이갈은 이등 공신으로 책정됐는데 불만을 품고 반란했는데 그때 이제 한때는 이갈이 어디까지 공격해요? 한성까지 공격하더니 장악하고 선조 도망치다 간신히 이갈의 부대를 물리쳤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갈의 장당들이 후금으로 도망을 가. 그래서 인조의 즉위에 부당성을 호소하고 나중에 이제 정윤환 일어날 때 이 이갈의 장당들이 그 뭐냐면 앞잡이 역할을 하죠. 심리학 앞잡이 같은 앞잡이 역할까지 하고 그래서 이제 후금의 태종은 인조 5년 군대를 이끌고 조선을 공격하는데 자 그다음 이거 외에도 두 가지 요인도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여기 안 나와 있는데 명나라한테 그 당시 명나라하고 후금하고 싸우니까 예전에 만주족들이 명나라와 교를 통해서 그 생활 필수품이나 어떤 쌀이라든지 이런 식량 같은 것들을 얻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이제 만주족들은 주로 모피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인삼 이런 걸 캐가지고 조선이나 청나라 교육을 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필요한 식량 같은 거 얻었거든요. 근데 청나라 관계가 끊어지니까 이렇게 얻을 수가 없죠. 이런 것들 쌀을. 그러니까 후방에 누가 조선으로부터 이런 필요한 생활 필수품 같은 쌀 같은 것들 얻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요참이 한번 공격해가지고 위협을 해갖고 명나라로부터의 물자가 끊어진 걸 대신 조선으로부터 물자를 공급받으려고 했다. 그래서 이게 있고요. 이게 하나 더 추가 또 하자면 그 당시에 좀 뭐가 있었냐면 명의 모무령 때문이야. 이 모무령이라는 인물을 이제 뭐냐면 이 사람이 그 압록강 연안의 가도에 주둔하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 되게 좀 괴짜인데 원래 이 사람은 여기 요동반도를 공격을 했어요. 예. 그래서 원래 이제 요동반도를 다시 찾자라는 군을 내세우고 별동대에 이끌고 이제 여기 진강이라는 곳을 점령해 버렸어. 예.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문제가. 왜냐 진강을 딱 점령하니까 주변이 다 만주족 땅이야.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고립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만주족한테 공격을 받았고 쫓겨나갔고 중국 본토도 못 가고 저쪽 압록강을 넘어온 거야. 그게 이제 강해군 때야. 그래서 강해군 때 넘어오고는 그 압록강 연안에 대포를 막 쏴대면서 청나라 그 후금군에게 요동을 수복하겠다고 외치고 다니는 거야. 자, 그러니까 강해군이 이거 잘못하면 후금이 우리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겠다. 이 모무령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을 살살 달래서 압록강 연안에 가도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무령과 그 부하들 가도에 모셔놓고 조선에서 식량을 대줬어.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가도에 있으면서 만료는 요동정벌을 외치면서 실제 요동정벌 전혀 안 하고 가도에 딱 있으면서 후금하고 명나라 조선 간에 무역을 했어요. 무역을 하고 거기에서 번 돈을 또 그 명나라 조정의 한간들 있죠. 한간들 뇌물을 막 찌르고 그래서 이제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후금 입장 때 가도에 있었던 모무령이 권리적일 수밖에 없겠죠. 잘못하면 자기 후방을 찌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당시 이 그 모무령을 어떻게 하든 좀 처치할 필요가 있었어. 그래서 이들 처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친 것도 있겠죠. 여러 가지 명분을 공격을 한 거야. 후금의 한반도 침입 볼게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홍타이치는 강해군의 보복 명목 어떻게 신하가 임금을 공격할 수 있냐 누구하고 좀 약간 비슷하죠. 예전에 거란이 쳐들어올 때 명분하고 비슷한데 하나의 명분에 불과한 거고 쳐들어와서 의주, 정주, 각산 등지에 거쳐 항해도 평상까지 이뤘어요. 그래놓고도 이제 인조는 강화도에 피난 갔죠. 그래놓고 이제 청나라가 사신을 보내서
후금이 사신을 보내서 우리와 관계를 맺고 그 명나라와 관계를 끊어라. 사대강을 끊어. 근데 우리는 싫다. 그래서 계속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후금이 갑자기 왔기 때문에 병참로가 막히게 된 거야. 그러니까 도중에 평안도 지우고 이렇게 가면서 조중에 있는 성들을 하나하나 점령해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프리패스 해갖고 쭉 왔기 때문에 중간에 있었던 이제 그 뭐냐면 길들에서 이 상상에 있는 조선군대 와갖고 병철을 다 끊는 거죠. 예, 너무 안쪽 중심까지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항해도에서 이제 계속 있다가 잘못하면 보급이 끊어가지고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인조한테 다시 이제 해가지고 그럼 너네들 명나라 사대 관계 인정해주겠다. 우리하고 관계를 맺자. 형제 관계를 맺자. 그래서 우리는 형의 나라고 너네는 조선은 동생의 나라. 그래서 결국에는 정묘약조를 맺게 되죠. 정묘약조를. 그래서 이제 형제의 매각을 맺는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목면 1만 5천 필과 세패를 바치고 국경도시의 중간계시와 해영계시를 한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 명나라하고 물자가 끊겨지니까 조선에서 물자를 공급을 필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중간계시하고 해영계시를 이제 이렇게 뒀던 거고, 그 다음에 명가호금에 대해 조선은 엄청 중립을 지킨다. 뭐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물려놨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정묘약조를 맺고 물려놨다. 자, 이런 내용들 보시면 되고요. 자, 병자호란은 뭐죠? 병자호란은 이제 정년화 끝난 후에 한 9년 정도에 다시 일어났죠. 예. 자, 배경을 보면 이때 이제 청나라는 아니 후금은 심을 키워가지고 청으로 계칭했죠. 청으로. 제가 중국사 때 다시 얘기했지만 우리가 후금으로 이제 할 때 누르하치가 금나라를 계승한다고 후금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 국호가 후금이었어요. 금이 아니라. 예. 그래서 후금을 계칭한 거는 어떤 이제 중국의 어떤 한족 왕조를 지향했던 게 아니라 만주족 왕조를 지향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국호를 두자 국호를 쓴 거야, 후금을. 근데 그 홍타치는 좀 생각이 다르죠. 홍타치는 후금에서 청으로 개편한 거야. 그래서 청으로 개칭했는데 이 말은 이제 뭐냐면 만주족 왕조에서 벗어나서 한족 국가를 지향했다. 만주족, 한족, 몽골족을 연합한 그런 대제국으로 만들겠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중국화된 그 국구인 청을 사용한 거야. 그리고 명나라를 치기 전에 이제 후방을 좀 안정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조선하고 명나라의 관계를 끊을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군신 관계를 요구하고 세패에게 증가를 요구했는데, 자, 그 사신들을 뭐냐면 쫓아낼 뻔했죠. 그 당시 이제 사신을 보내가지고 하니까 그냥 거의 용굴대가 이제 파견되고 이제 했는데, 용굴대를 좀 좋은데 모셔야 되는데 뭐 외진 장막에다 모셔놓고는 이제 약간 분위기가 좀 이제 공포스럽게 이제 흘러가니까 용굴대가 도망쳐 나왔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청나라의 침입을 받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청나라를 이제 공격해 온다는 거 하니까 두 가지 의견이 있었어요. 하나는 주화론과 주전론인데, 주화론은 자들은 이제 뭐냐면 지금 청나라하고 싸워봤자 우리가 진다. 그러니까 외교적 교섭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사람들이고, 여기에서 인조반정을 주도했던 최명길, 이기, 홍성복 같은 공신들이야. 특히 최명길은 그 양명학자도 또 유명하죠. 이 사람은요. 자, 근데 이제 주전론자들은 성리학적 명분론에 따라서 오랑캐 굴복해서 안 된다. 청과 끝까지 싸우자. 물론 이제 좋은 말인데 대책이 없죠. 예. 그래서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주도제 사막사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주도를 했다. 그런 거죠. 그 예전에 한번 요게 나왔죠. 예. 그래서 이제 성리학적 명분론에 따른 그 거하고 고조의 어떤 외교 정책하고 연결돼서 나왔죠. 보통 고조의 외교 정책 형세우적 사대론이죠. 형세우적 사대론은 대륙의 힘은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대륙의 힘 있는 쪽에 붙으면 된다는 거야. 그게 한족이든 몽골족이든 거란족이든 여진족이든 상관없는 거야. 우리의 이해에 따라서 큰 쪽에 줄을 잘 서야 된다.
이 논리가 형세론적 사대론인데, 자, 이에 반해서 성리학적 명분론은 명나라는 부모의 나라야. 그리고 조선은 뭐죠? 자식의 나라죠. 그래서 부모를 자식이 어떻게 버릴 수 있냐? 부모와 자식 간은 천년 간의 관계잖아요. 그건 안 된다. 아무리 우리가 청나라한테 멸망을 당하더라도 자식이 부모를 배반할 수 없다. 뭐 이런 논리가 된 거야. 그래서 조선 전기 때는 군신 관계의 논리에다가 거기에 조선 후기 때 들면서 성리학적 명분론이 강화되면서 자식과 부모의 관계는 절대적인 관계로 바뀌죠. 군신 간의 관계는 상대적인데 자식과 부모의 관계는 절대적인 거죠. 천륜 관계고 변할 수가 없잖아. 예. 자, 이렇게 내세우면서 청나라가 계기다가 청나라한테 개발성이 난 거죠. 예. 그래서 그 피해는 국민들한테 다 백성들에게 뒤집어 엎고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이게 예전에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고조의 이제 사대 관계, 사대는 사대 정책이야. 외교 정책 한이라는 데 반해서 여기 그 조선후기 때의 사대 관계는 사대주의죠. 하는 이념이야. 이건 절대적 신념이 되는 거고 이게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대세가 주전로에 기울여서 청해 요구를 거부하고 교전 교수가 내어지고요. 그때 청나라는 망몽과 혼합군이 12만을 조선에 쳐서 5일 만에 한양을 정리해요. 이때 청나라는 보통 우리가 청나라 하면 이제 만주족이기 때문에 만주족들은 이제 수렵 민족이고 그다음 수군이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기병은 강하고. 근데 얘네는 자체적으로 수군을 가지고 있었어. 예, 이미. 왜냐면 그 당시 이제 모무령이라는 사람 있죠. 이 모무령이 나중에 이제 원수관한테 죽게 되거든요. 그때 모무령 밑에 있었던 그 부하 장수들이 자기 무기들 홍위대장군이나 배를 끌고 누구한테 투항을 하냐면 그 홍탈치에게 투항을 했대요. 그래서 그때 항복한 명군들이 중국 청나라군에 들어오면서 막단 수군도 가지고 있었어요. 배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어디를 칠 수 있었던 거야? 강화도를 칠 수 있었던 거죠. 강화도를. 그래서 이제 5일 만에 한양을 점령하고 갑자기 하다 보니까 이제 왕족하고 일부 관리는 강화도 갔고, 근데 이 강화도 갔다가 이제 잡히죠. 강화도 공격받아갖고 이제 잡히게 되고, 인조는 길이 막혀서 남한산성을 피신했어요. 이 남한산성은 되게 천혜의 요소인데 문제는 군량미를 그렇게 많이 비축하지 못했다는 거야. 한 달 정도. 그러니까 한 달 넘어가니까 이제 계속 이제 어떻게 돼요? 무너지기 시작하죠. 거기다 강화도가 함락당해갖고 그때 강화도 갔던 왕자나 비빈들이 포로 잡혀갔던 소문도 듣고 거기에다 남한산성 안에 주한론이 대입이 되니까 군인들이 우리는 지금 굶주리고 이렇게 추워서 싸우고 있는데 너네들 뭐냐 빨리 항복해라. 그래서 결국 반란도 이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인조가 삼전도에 가서 부족적인 예를 행해지죠. 예를 하고 그냥 항복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삼배구구도라고 하잖아요. 세 번 전하고 매번 9번씩 머리에 주는 거야. 한 번씩 전하고 또 9번 머리에 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우리나라만 했던 게 아니라 그 당시 그 청나라의 만주적 기본적인 예법이에요. 그 칸이나 황제한테 갈 때 그렇게 하는 건데 나중에 이제 중국사 할 때도 좀 얘기했지만 그걸 서양 사절단에게 요구했다가 거절당해서 막 그것 때문에 외교 문제가 생겼고 그랬죠. 예, 그걸 강요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삼전도 구조국이라고 하고 지금 가보시면 삼전도 비가 있어요. 삼전도 비.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성 내려와서 남한산성 내려서 이제 항복 의식을 했고 그때 이제 성화의 맹을 이제 뭐냐 군신관계 체결 조공에서 약속을 했고 당연히 청나라와 조공계 군신관계 맺었으면 자연스럽게 명나라 당규를 하죠. 그때 명을 칠 때도 원군을 파견할 걸 약속했어요. 그리고 인진을 이제 데리고 갔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인조의 적자 소현세자와 독립대군을 갖고 그다음 그 사막사 김사영 같은 사막사들이 이제 데리고 왔는데 그 소현세자 독립대군은 이제 그때 심양호 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 대우가 되게 좋았다고 그래요. 왜냐면 일단 이 사람들이 이제 조선 왕자고 소현세자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인조 다음에 왕이 될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나라 입장에 볼 때는 애들 뭐 박하게 대해서
청나라에게 반감을 가질 필요 없다고 생각한 거야. 이들에게. 그래서 천천히 자기 잘해주고 대우도 해주고 그랬다고 해요. 자, 하여튼 이렇게 했고 그때 이제 의병의 활동도 있었죠. 중요한 건 아닌데 박철사의 의병 부대라든지 또 좀 약간 유명한 임경업 같은 사람이 의병 활동을 했고 그 임경업은 명과 영조의 청을 치려다가 또 실패하고 그랬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서 있다는 것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냐, 국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냐면 일단은 여기 왕과 집권 양반의 위신이 전락됐죠. 그러니까 자기들 그렇게 외치면서 주전했는데 능력도 없어 싸우다가 어떻게 해요? 깨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호종 때는 이렇게 이제 무너진 이런 그 위신을 다시 복귀시키기 위해서 또는 내부의 불만을 다른 데 포출시키기 위해서 제기됐던 것이 북벌론이죠. 뭐 해보지도 않고 말로만 떠들어야 되는데 하여튼 있고 그 다음에 임진왜란하고 좀 다른 게 임진왜란은 전국 지역으로 이렇게 폐허가 됐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여기 이 병자 정부관은 가는 루트가 한정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청나라가 보병이 아니라 기병이거든. 근데 보병은 하나하나 조정하지만 기병은 프리패스 해가지고 쭉 갔기 때문에 본료 피해가 상당히 적었어요. 주로 그 청나라가 갔던 길들만 이렇게 피해를 입었죠. 서북 지역이나 주로 서울 한성 지역 이런 데만 이제 일부분만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사회 전반적으로 청에 어떤 반감이 고조됐다는 거. 그때 많은 청나라부터 이제 청나라가 많은 이제 그 포로들 피로인들 잡아갔잖아요. 예, 그런 것들. 그래갖고 이제 뭐 박시전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 있죠. 예. 그리고 많은 여자들도 잡혀가서 더 나온 다음에 한양연합을 욕을 뜯어먹고 뭐 이렇게 했는데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호정을 이제 보자. 자 북벌료는 호정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이 북벌료는 호정을 출발해갖고 그 후에 이제 현종, 숙종까지 이 북벌료는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 북벌료라는 것을 이제 그때 당한 치욕을 씻자. 그렇게 이제 내세우고 그대로 또 명나라 은혜 제조지은을 뭐냐면 갚자라는 건데 표면상의 얘기고 실제적으로는 이제 호종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직위의 명분, 왕권의 정통성을 마련하고 이 사람이 이제 뒤에 좀 설명했지만 두 번째 아들로 즉위했잖아요. 자 거기다가 이제 그 백성대 불만을 뭐냐면 좀 밖으로 포출시킬 필요가 있어. 떨어진 위신도 다시 복귀시키고 그래서 이런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서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호종은 그 인조의 두 번째 아들이죠. 그래서 그 앞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소현세제가 그 있었고 이게가 있고 복림대군이었잖아요. 이 소현세제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이제 그 청나라 심양에 있을 때 그 청나라에 좀 호의적이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서양의 문물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되게 좋아해서 받아들이려고 했고 그래갖고 이제 있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소현세제가 그 아버지 만나러 갔을 때 이제 돌아와서 이제 갈 때 그 서양의 어떤 신기한 것들을 갖다 바치니까 아버지가 갖다 버럭을 던져가지고 소현세를 맞춰갖고 죽었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건 야사고요. 그래서 소현세가 들어올 때 6개월 만에 죽게 돼요. 이게 6개월 만에 죽으면 뭔가 있어야 되는데 뭔가 없어. 그냥 갑자기 죽은 거야. 그래서 그 이렇게 눈이나 귀에서 막 피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독살당했다. 그렇게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소현세가 죽으면 당연히 그 아들이 3명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손자한테 즉위를 시켜야 되는데 세손을 삼아야 되는데 세손 삼지 않고 복림되고 이렇게 넘어가죠. 예. 그리고 그 소현세제 그 며느리였던 강씨도 죽여버리고 부인도 그래갖고 하여튼 의문의 사건, 의문의 죽음을 겪게 돼요. 그래서 이제 복림대군이 즉위하게 되죠. 그래서 이 복림대군 입장 올 때는 일단은 자기 그 지금 형의 아들들이 있죠. 조카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사실상 1위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왕이가 됐단 말이야, 동생이. 그러다 보니까 이 명분이 좀 안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명분이나 왕권의 정통성을 좀 약간
그 뭐냐면 내세우기에서 바로 세우기에서는 내세웠던 것이 그 당시 북벌론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표면 쪽으로는 우리 그 임진왜란 도왔던 명의 은혜를 갖고 제조지의 은혜를 갖고 그 당시 그 명을 쳐서 명예복수 치욕을 싣자 복수 설치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또 북벌론 내세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북벌론의 주체를 볼게요. 자, 일단은 북벌론은 크게 이제 그 호종하고 송시열 같은 서인세력들이 주도를 했어요. 서인세력들은 산림세력들이죠. 서인세력 중에. 그래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호종은 처음에는 이제 호종이 이제 주도를 했다가 잘 안 돼가지고 송시열한테 이제 협력해서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이 송시열 같은 사람이 산림이잖아요. 초에 묻혀갖고 이제 덫을 거부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청구를 해갖고 하기 위해서 산림집까지 설치를 해가지고 이 산림세력들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다. 그런 거죠. 근데 효종과 송시열이 생각하는 이 북벌의 어떤 방향이 좀 달라요. 예. 호종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북벌이야. 그 청나라를 깨기 위해서는 당연히 군사력을 양성시키겠죠. 그래서 양령을 시행해서 군비를 확충하자. 먼저 힘을 키운 다음에 그 내수 안에 어떤 마음가짐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하자. 먼저 힘을 키우고 그 다음 나서 뭐 성리학적 가치나 도덕심을 키우자. 뭐 그런데 산림세력들이 내었던 송시열이 내었던 것은 뭐냐면 정군심 안민을 우선시해서 바탕 양병을 먼저 내수 외양을 내세요. 먼저 성장적 가치관을 통해서 어떤 가치관을 마음의 수양을 닦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강병을 하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송시열은 북벌을 적극적으로 했다기보다는 북벌을 핑계로 해서 성리학적 가치관을 내세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수 외양이라는 것은 성리학적 가치관을 닦고 우리가 도덕군자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 오랑캐들은 물리칠 거다. 이건 좀 약간 이념적이고 말도 안 되는 지금 입장일 때는 그런 소리를 이제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북벌은 처음에는 호종이 주도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송시열 같은 산림세력들이 주도를 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그 포셈에 보면 두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호종 주도기하고 초기 때야. 그래서 이 초기 때는 그 뒤에 있지만 군사력 강화에 초점 맞췄어. 아까 양병을 강조하자니까 이거 연결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기는 송시열 유인기야. 요즘 9년 이후에요. 그래서 이때 내세운 것은 내수양이 성리학적 가치관을 통해서 뭔가 마음을 닦으면 자연스럽게 오랑캐들은 물리친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낙하 서인계 살림들인 송중길, 송시열, 이유태 이런 사람들을 주도로 해갖고 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군사력 개혁보다는 주로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전혀 북벌하고 관련 없는 내용인데 뭐 성악을 강론한다든지 그 다음에 안민 정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야.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북벌하고 좀 맞진 않은 것 같아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송시열은 북벌 자체에 관심 있는 것보다는 북벌을 핑계로 해서 성리학적 가치를 강화시키려고 했던 거고, 호종은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한 오리지널 북벌을 하자고 주장했던 거고요. 그러면 일단은 이제 관련된 정책을 볼게요. 대개 보면 이제 이 북벌 개혁 때 군사력 증가라든지 군비 확장 이런 것들은 호종 때 딱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호종 때. 예. 근데 이게 주의할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호종 때 있던 것도 있고 이게 북벌이라는 것이 그 뒤에도 계속 했거든요. 현종 때도 있고 그다음에 숙종 때도 있고, 심지어는 이 북벌은 지금 서인들이 주도했잖아요. 근데 남인들이 집권할 때도 자기의 편에 따라서 또 북벌론을 주장했어. 남인들 입장일 때는 북벌을 내세워가지고 실제 북벌 하자는 것보다는 그걸 내세워서 자신의 정권 기반을 확립하고 자기의 어떤 군사권을 강화시키려는 목적이었거든요. 아마 이제 호전이나 그
서인들도 마찬가지일 거야. 실제적인 북벌보다는 그걸 내세워서 호정 입장 때는 왕권의 정당성 확보하고 서인들 입장 때는 군사력을 장악하는 등등 이런 다목적으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대개 보면 북벌 계획은 호정부터 해서 이렇게 헌종, 숙종을 거쳐서 1년에 이렇게 시간을 거쳐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요. 그래갖고 이제 북벌 계획부터 있고 이제 호정 이후에 이제 북벌령 변화 등등 이런 내용도 있는데 좀 보죠. 자, 먼저 이제 호정 때 내용을 보면 서울에 있는 어용천군을 군사수를 늘리고 항상 서울에 상주하겠다. 어용천 자체가 이 북벌을 통해서 하려고 만든 군대였어요. 이 부대 자체가. 그때 이제 그 양반전에서 나왔던 이완이라는 인물을 임명했죠. 자, 그 다음에 또 국왕의 침입한 군군을 전부 기병을 편성하고. 왜? 여기 그 청나라 군대가 다 기병이잖아요. 기병을 상대하려고 이렇게 했고 훈련도관과 어용총도 기병도 강화했다. 예. 어용총군은 대부분의 별파진을 만들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멜 포로기도 또 유명했던 네덜란드 하멜 등을 훈련도구에 수용해서 조총, 화포 등 신무기를 개량하고 이어 필요한 하약을 얻기 위해서 염초 생산에 힘썼다.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을 좀 알아둘 것은 이 사람은 이제 네덜란드 동인도에 사는 사람이죠. 나중에 이제 그 인행들이 몇 명이 탈출해가지고 도망쳐서 네덜란드 귀국을 했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유명한 하멜 포로기를 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양에 소개한 최초의 저서로 또 유명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군비 확장을 볼게요. 일단 이제 군비를 확장하려면 군사를 증강하려면 일종의 경제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경제력 강화하는데 내용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농업 생산 발전이 관건이기 때문에 민생 경제 안정을 노력했고 김육 이 김육은 되게 유명한 사람이 이 사람 이름을 좀 외워두세요. 네. 이 사람은 그 당시 조선후기 때 유명한 경제 관료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이 했던 게 대동법 있죠. 대동법을 확장시켰고 그다음에 상평통보를 널리 확대시킬 때 큰 역할을 했던 거야. 이 사람이.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대동법을 충청 전라도까지 확대해서 백성들 부담을 덜어주기도 했고 상평통보를 주주해서 화폐 유통을 장려하게 됐다. 예. 그 상평통보 딱 하면 숙종 때로 생각하는데 제가 나중에 검색해 보니까 호종 때 처음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널리 이제 유포된 것은 숙종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숙종 때 재발급된 게 숙종 때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상평통보 널리 확산된 거는 숙종 때 이렇게 인식하는데 호종 때도 잠깐 만들어졌어요. 이때도. 자, 그 다음에 호종 이후에도 현종이나 숙종 때도 계속 북벌 논의가 있었죠. 예, 심지어는 남인조차도 북벌을 또 주장을 해요. 예, 왜냐하면 이거는 뭐 당파에 상관없이 북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신의 어떤 세력 기반을 강화시키려는 그 목적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남인들도 여기 보시면 이제 알겠지만 북벌을 그 담당한 도채찰 사업을 두고 산성을 축조하고 물가 합격자를 늘리고 전차를 제조하는 등 군비를 강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 물가 합격자가 너무 늘렸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제 물가를 만가라고 하잖아요. 예, 많이 배출해갖고 합격자들 많이 배출해서 만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래갖고 이제 하여튼 물가의 가치가 좀 떨어졌다 이렇게 보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이 전차라는 거는 오늘날 탱크가 아니에요. 요거 이제 전차는 탱크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종의 이제 차를 만드는데 여기에다가 장창도 꽂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무기를 이렇게 해갖고 무장한 차를 이제 전차로 간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그래서 청나라에서 그 당시 오상계난이 나는데 이런 내부 분란에 의해서 이용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어떤 것이 유행했냐면 어떤 의식이 있냐 오랑캐는 100년도 못 간다. 항상 100년 후에 망한다. 그런 의식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의식을 이제 생각해 갖고 한 것 같아. 이거는. 자,
근데 이것도 이제 그냥 말만 했 뿐이지 나중에 이제 청나라가 오산계단 진압하고 나서 하니까 또 슉 없어지죠. 예. 자, 하여튼 이런 북벌론을 내세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당시에 송우중화의식이 확산됐어요. 소중화의식, 그러니까 조선중화의식이라고 하죠. 조선중화주의. 그래서 요때 명나라하고 청나라로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명나라가 그 당시 중화를 가지고 있는데 청나라는 만주족이죠. 그러니까 이건 중화가 될 수가 없어. 그러면 작은 중화였던 조선에서 이 중화의 정통을 잇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식을 조선중화주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조선중화주의는 조선 후기 때 사만정통론이나 역사의식,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진경산수학, 뭐 동국진체, 글씨체에 반영되죠.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이제 사만정통론, 진경산수학, 뭐 동국진체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됐다. 자, 그래서 이 배경을 보면 청이 실제적인 중국의 지배자가 되고 청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은 북한론이 제기된 상황에서 무모한 북벌론이 더 백성을 지지받을 수 없었고 지배층에 대한 이제 북벌된 의지가 사그라진 가운데 그 당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북벌론이 북한론으로 바뀌게 돼요. 예, 북한론으로. 자, 그래서 요 내용인데 그 과정에서 이제 조선중화주의도 이제 예전에는 북벌론과 연관시켜서 했다가 나중에 북한론과 연결돼 갖고 이제 그 조선도 중화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중국의 청나라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서 우리도 중화의 어떤 기치를 내설자 이렇게 내세운 거죠. 그래서 초창기 때 명에서 청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를 해서 청나라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중화다 이렇게 의식인데 북벌론이 북한으로 바뀌면서 청나라 문화로서 비록 그 청나라가 오랑캐라고 해도 우리도 이제 청나라가 오랑캐를 해도 얘네도 그 중국의 문화를 받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중화가 된 것처럼 우리도 뭐냐면 청나라의 발달된 문화를 받아서 서양의 발달된 문화에서 우리도 중화가 되자. 뭐 이런 조선 중화주의가 싹 텄다. 이런 내용들 좀 있는데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하여튼 이런 조선 중화주의가 등장했다. 네,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이제 북벌론은 호정을 비롯한 국왕과 서인의 살림세력들에 의해서 주도되면서 실질적으로 북벌보다는 서인대 정권의 유지 논리로 이용됐고 성리학적 명분론을 내세워 백성을 통합시키는 논리로서 북벌론이 제기되고 그 계획이 추진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그 뒤도 넘어갔고 국가재존론인데 잠깐만 이게 하나 빠졌네. 뭐가 빠졌냐면 나선정벌 좀 얘기해 볼게요. 이게 나선정벌 빼졌네. 나선정벌. 자, 나선정벌은 이제 호종 때 있었죠. 이것도. 나선이라는 것은 러시아의 한자어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러시아가 독립 정책을 하다가 그 청나라로 부닥치게 되잖아요. 그 청나라가 우리나라한테 조충동을 좀 파견해서 요청하니까 두 번에 걸쳐 갖고 파병했어요. 1654년과 1658년에. 그래서 그 당시 조선군하고 러시아군하고 최초 교전에서 조선군이 크게 승리했죠. 그래서 이때 조선 총수부의 조선 그 조총병의 어떤 실력을 입증한 전투가 이 나선정벌인데 이걸 왜 했냐? 그다음 호정이 북벌론을 했잖아요. 그래서 북벌론을 통해 군사력을 이제 막 키우고 있었는데 이것을 간접적으로 이제 가실하고
까놓고 우리가 북벌하기 위해서 군사를 키운다는 것을 보여주고는 우리가 이만큼 뛰어난 조총병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도 좀 청나라 보여주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걸 파견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나라가 의심을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북벌련의 의도를 숨기기 위해서 이 나선 정도를 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있고, 국가지료론 같은 경우에는 있는데, 이거는 좀 쉬었다 갈까요? 예, 제가 첫 번째 인증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문은 80번이에요. 첫 번째 인증문은 80번입니다.